새벽 이슬이 아직 비닐하우스 외벽을 적시고 있던 그날 아침, 윤성우는 반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에 낀 흙먼지를 터는 중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바지는 마치 오래된 걸레처럼 흙물과 땀에 얼룩져 있었고 발등엔 고무장화 속으로 스며든 물이 이미 축축히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트럭 짐칸에 비료포대를 얹으며 햇살 뜨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무장갑 낀 손을 바지에 쓱 문질러 닦은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신전자 최종 합격이라는 문장이 깔끔하게 떠 있었고 그 순간 성우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지나칠 수도 있는 메시지였지만 그는 그 짧은 문장을 4번이고 5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 지난 몇 년의 밤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손목에 진동이 울리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작업복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 사이버대 수업을 들으며 보고서를 써내려갔으며 주말이면 논두렁 물골을 살피며 어머니 옆에서 김을 맸습니다. 성우는 트럭 적재함에 오른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됐어요. 회사 붙었어요. 진짜 붙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툭 떨어뜨리며 내려다보셨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고 허리를 반쯤 굽히며 짐칸에서 내려오다가 헛디딜 뻔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양손에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성우의 양볼을 감싸며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계셨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가려 했고 결국은 눈물 한 줄기를 턱선 아래로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세상에 나갈 문턱을 넘어섰구나. 성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참말로 미안했는데. 어머니의 음성은 떨렸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비료포대를 이고 다시 밭으로 들어가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그렇게 작고 느렸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어깨 위에 마을 전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마을 이장과 옆집 할아버지, 고추밭 옆밭 아주머니까지 모여 막걸리를 따랐고 누구는 시골 촌놈이 대기업 사원이 다 됐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 손수 퍼준 보리밥에 묵은지를 얹어 건넸고 성우는 그 밥을 두 손 모아 꼭꼭 씹어 넘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에 올라가도 고개 숙이지 말자. 나는 흙 묻은 손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날 윤성우는 가방끈을 손에서 내려놓지도 못한 채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올라가는 사람들과 그 틈을 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로 성우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몇 번이고 옆으로 비켜섰고 그러는 사이 등에 땀이 배어 속옷까지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트럭보다 높은 건물, 사람들이 뿜어내는 냄새, 무표정한 얼굴들 틈에서 성우는 처음으로 시선이라는 벽을 온몸으로 마주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붙들고 구겨진 종이에 적힌 회사 주소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신전자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선 순간
성우는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천장은 유리처럼 맑았고 바닥엔 금속으로 된 로고가 반짝였으며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각 부서의 성과 영상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입사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도 들렸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건지조차 성우는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입사 하루 전날 밤 어머니가 건네준 새 와이셔츠는 마트에서 10,000원 3장 세트로 산 거였고 성우는 그중 가장 하얀 셔츠를 골라 다림질한 다음 날 처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매듭을 풀었다 맸다를 반복했을 때 이미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성우 씨 맞으시죠? 인사팀 직원이 성우에게 다가와 명찰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허리를 숙이며 명찰을 받았고 가슴팍에 손을 가져가 사원증을 달았지만 위치가 어색해서 몇 번이나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설펐는지 인사팀 직원은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다 그래요. 이제부터 잘 적응하실 겁니다. 성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마음에 오래도록 걸렸습니다. 이제부터란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팀원들은 반쯤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회의 자료를 넘기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작은 농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기 전 무심하게 흘낏 바라보는 눈빛들을 느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우는 본능처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자신만 유일하게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사람들은 우르르 나가 식당으로 향했고 성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을 여는 순간 보리밥 위에 얹힌 고들빼기, 김치에서 익은 냄새가 퍼졌고 맞은편에 앉은 선배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성우를 쳐다보다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이 있네. 그 말에 따라 나온 웃음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성우의 젓가락은 반찬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치 냄새가 갑자기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시락을 가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 대리인 정민석이 성우에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은 처음부터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죠? 평창이라 그랬나? 성우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정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 고랭지 채소 그쪽. 좋지. 물 맑고 공기 좋고. 근데 여긴 그쪽하고 많이 다르지요? 성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지만 그저 네 라고 짧게 대답한 뒤 그 자리에서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끝엔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고 그건 단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성우는 자취방 근처 슈퍼에 들러 하루치 도시락 반찬을 샀고 돌아오는 길에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셔츠 목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목덜미에 쓸렸던 그 셔츠는 생각보다 빠르게 때가 타 있었고 그 위로 수분이 빠져나간 듯한 흰 소금기 같은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셔츠를 벗었고 한동안 옷걸이 앞에 서서 아무것도 걸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째 되는 금요일 아침, 사무실 안공기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선배들이 웃음을 섞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회의실보다 복도로 더 많이 향했습니다. 성우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눈치만 살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이 회의 자료를 들고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신입 환영회니까 시간 비우고 따라오도록 하죠. 그 말에 몇몇 선배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오랜만이네요. 신입 이벤트라고 중얼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무거운 리듬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이벤트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형태든 행사라는 건 그가 가장 서툴고 불편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회사 근처의 아담한 맥주집 한쪽 별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테이블 3개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치킨, 피자, 마른 안주가 그릇마다 담겨 있었으며 맥주와 소주병이 벌써 몇 개 비워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선배들의 유쾌한 목소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대리 정민석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의 주인공, 우리 윤성우. 신입이 드디어 공식 입사했으니 한마디 해야죠. 모두가 성우를 바라봤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우는 등 뒤가 순간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일어섰고 미리 준비해둔 자기소개 멘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고 끝맺는 문장을 겨우 마쳤을 때 그는 다시 앉기 위해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다가온 그림자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민석은 어느새 손에 잔을 하나 들고 있었고 그 잔 안엔 소주와 맥주가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우의 머리 위로 천천히 잔을 올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 잔을 기울였습니다. 시원하다는 말과 함께 그 순간 액체가 성우의 머리 꼭대기를 타고 쏟아졌고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온 차가운 술은 이마를 지나 턱 끝까지 흘러내렸으며 셔츠, 목덜미를 타고 등까지 젖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전통이지라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렸고 시원하게 시작하네라는 말도 귀를 때렸습니다. 성우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앞은 멍했고 온몸은 젖었고 누군가가 손수건을 내미는 것도 없었으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꼈고 작은 목소리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맥주집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는 물에 젖은 채 얼굴에서 목까지 번져 있는 술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세면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고 뺨을 문질렀지만 뺨보다 먼저 젖어 있던 건 눈가였습니다. 등 뒤에선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있었고 성우는 서둘러 종이 타월을 뽑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고 셔츠는 말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고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대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어 있었고 아무도 그가 빠졌던 시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돌리고 있었고 성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밤이 깊어지는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팀 안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였고 자리는 바뀌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도 정확했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의자는 항상 맨 끝자락 하나가 남아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에게 같이 나가자는 말은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먼저 따라 나서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팀원들이 모여 있을 때 조심스레 가까이 가서 눈을 맞춰보려 했지만 대화는 끊기고 시선은 자연스레 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고 그마저도 어느 날부터는 미리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음식의 맛이 아니라 눈치의 조미료로 삼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업무는 대부분 인쇄, 복사, 회의실 정리, 사내 우편 전달 같은 일들이었고 기술 교육이나 시스템 숙련을 위한 기회는 줄곧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은 오전 내내 전산 서버 점검 안내문을 각 부서에 배달하고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던지듯 놓여 있는 도면 파일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민석의 메모가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으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설명은 알아서. 성우는 처음 보는 형식의 도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책상에 앉아 있는 선배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나 지금 바빠서라는 대답이 날카롭게 튕겨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사내 매뉴얼을 찾아가며 자료를 정리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완성된 파일을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온 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겠네. 그날 오후 성우는 무언가가 쿡 박히는 기분을 느끼며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흐렸고 도심의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멍했고 눈 밑엔 푸른 기운이 도드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손질하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점점 더 낡아 보였습니다. 퇴근 후 자취방으로 돌아온 성우는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맴돌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2일 전 먹다 남은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신 뒤 아무 말도 없이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지 않은 머리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엔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한 줄 와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밥은 먹고 다니지? 그 메시지를 바라보던 성우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눈꺼풀을 덮으려는 마음과는 달리 생각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출근이 두려웠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도 눈을 뜰 수 없었고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복을 꺼내 입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는 회사에 간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라지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윤성우가 전화를 받지 않은 날이 나흘째 되던 아침,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던 장화를 벗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목 뒤에 걸린 채 내려오질 않았고, 특히 전화를 받던 아들이 밥 잘 먹는다, 회사 괜찮다고 대답은 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로 스며든 공허한 숨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웃는 듯 했지만 눈을 마주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는 직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속상하면 말을 줄이는 아이였고 억울할 땐 더 깊이 잠들지도 못한 채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건 좀 아닌가 보다. 작은 중얼거림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어머니는 창고 문을 열고 김장김치 담는 라겔락 중간 사이즈 통을 꺼냈습니다. 장독대 안쪽 따로 담가둔 동치미가 한 통 있었고 며칠 전 뚜껑을 열어본 순간 딱 좋게 익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하얗게 투명해져 있었고 국물은 흐리지 않고 맑았으며 얼음 띄운 물처럼 찬향이 코끝에 닿을 만큼 시원했습니다. 성우는 이 동치미 국물 말아 밥 먹을 때 제일 잘 먹었지, 이거나 먹고 기분 좀 풀겠지. 어머니는 무 두어 조각과 국물 넉넉히 담아 한쪽으로는 새로 찢은 파김치 반찬도 덧붙였습니다. 한 번 먹을 양보단 많은 양이었지만 혹시 밥 차려주다 입맛 돌면 더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치미 통을 신문지로 싸고 다시 장바구니에 넣어 꼭 묶었습니다. 옷은 평소 입던 바람막이를 꺼내 입고 운동화 끈을 조심히 고쳐 묶은 뒤 가방에는 반찬통 2~3개와 간장 양념도 함께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햇살은 중천에 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장거리 좌석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남짓. 옆자리 승객이 김장하러 가시나 봐요 하고 웃으며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젓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요. 밥상 좀 차려주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말에 담긴 뜻을 상대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기분으로 올라가는지 그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분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어머니 스스로도 말로 꺼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걱정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었지만 무턱대고 따지거나 다그쳐선 안 될 무언가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다쳤다는 말보단 괜찮다는 말부터 꺼내는 아이였고, 혼자 삼키고 돌아서는 쪽을 택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성우의 자취방 앞에 내린 어머니는 배를 누르며 웃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성우가 어머니를 보자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그 말엔 대꾸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이밀었습니다. 배추 무쳤고 제일 좋아하는 동치미도 담았다. 도시락에라도 싸서 먹어라. 밥맛 없다 하던 놈이 이젠 아예 싸가질도 않는다며 방 안에 들어서자 김이 서린 유리창, 구석에 쌓인 빨래들, 냉장고 안에서 사가가는 묵은 반찬통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도시락통을 꺼내고 접시를 씻어냈습니다. 국그릇을 꺼내 동치미를 따르고 무도 큼직하게 썰어 담은 뒤 밥 위에 파김치를 얹어 내주었습니다. 성우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없이 앉아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밥 한 공기를 겨우 반쯤 비우고 나서도 윤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등은 젖은 듯 축축했고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으며 시선은 그저 국그릇 안에서 맴도는 무 조각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김치를 조금씩 잘라내며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한 식사 중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벽에 닿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성우가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말끝은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요, 팀장이 저 환영회 때 머리에 술을 부었어요.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웃어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 들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고 짧은 숨이 조용히 비어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을 느낀 듯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엄마 걱정되게 그냥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말없이 반찬에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홀로 남아 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국물 자국이 묻은 밥그릇을 씻는 동안 어머니의 눈에 띄게 굳어진 표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불 꺼진 방 안에서 뒤척이는 동안 어머니는 거실의 작은 이불 속에 누운 채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속은 물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 줄, 머리에 술을 부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걸 웃으며 지켜보던 사람들 얼굴은 알지도 못한 채 자꾸만 상상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식탁에 앉지도 않고 서둘러 출근 채비를 하던 그 시간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라겔락통 안에 남은 동치미는 아직 차가웠고 국물은
어제보다 더 깊게 익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에 따르지 않고 그 통째로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말없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이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밥상에 올릴 게 아니구먼. 이건 그놈 머리에 얹어야 쓰겄다. 윤성우가 출근하고 난 뒤 자취방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청소도 하지 않았고 밥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연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뱉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술을 부었다는 짧은 문장은 상황 설명도 없이 명확한 그림을 머릿속에 던져주었습니다. 웃으며 바라봤다는 동료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흘려 넘기려던 아들의 태도, 그리고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울먹이던 눈빛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라겔락 김치통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전날 밥상에 올렸던 동치미 국물에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는 국물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얼음은 밤새 녹아 물 위로 떠 있었습니다. 그걸 천천히 봉투에 넣은 뒤 겉면을 검은 쇼핑백으로 감쌌습니다. 무게는 있었지만 버스에 들고 탈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어느 건물 앞 어머니는 그 검은 가방을 들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수트 차림의 사람들이 지나쳐갔고 누군가는 경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경비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 정민석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서 일한다 들었는데요. 어느 층인가요? 경비는 잠시 쳐다보다 컴퓨터를 확인한 뒤 번호를 불러주었고 어머니는 감사 인사도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층수를 확인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단숨에 사무실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탕비실 옆에 조용히 선 채 문틈 사이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민석? 어제 아들이 입에 담은 그 이름. 술을 부었다던 팀장. 그리고 웃었다던 사람. 문틈 사이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옆자리 사람과 무언가를 말하며 잇몸을 드러내고 웃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에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이 어제 성우가 흘려 말한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쇼핑백을 천천히 열고 라겔락통의 뚜껑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냄새는 은은했지만 강했습니다. 그 시원한 국물 향은 어제까지는 아들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손에 통을 들고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선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정민석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조용하고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의 머리 위로 동치미 국물을 거침없이 부었습니다. 국물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고 사무실은 그제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 조각 몇 개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셔츠는 그대로 젖었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석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상에 올리려고 담근 동치미였어요. 근데 말이죠. 이 귀한 걸 그대 머리에 얹어주는 영광을 드렸네요.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쇼핑백을 다시 접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머리에 술을 붓던 손은 웃으면서 했던 모양이더군요. 나는 울면서 이걸 부었어요. 그 차이를 평생 기억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물자국 위로 그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모욕에 대한 아주 정확한 되갚음이었습니다. 말 대신 국물로 갚은 복수, 웃는 얼굴이 아닌 울음을 삼킨 사람의 분노가 만든 사이다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신전자 15층 사무실 복도에선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문득 목에 맺힌 기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다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조용한 긴장감은 딱 한 사람, 윤성우의 어머니가 다녀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머리 위로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쓴 정민석 대리는 탕비실에서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나왔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에선 웃음도 사라지고 말끝도 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저게 신입사원 어머니였다고? 바로 그날 저녁 태신전자 인사팀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석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및 외부 민원 발생. 보고서는 감사실로 전달되었고 감사실은 내부 메신저 기록, 회식 CCTV, 신입 직원 근태표까지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조직 상층부에 전달됐고 인사총무실 부장은 다음 날 이사회에 전 회장 비서실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윤성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를 향하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 말없이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대리 하고 말을 흐리는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석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 성우는 그날도 혼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위엔 어머니가 싸준 반찬이 하나 더 들어 있었고 그 옆에 오늘 하루도 고맙다, 아들아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본 순간 성우는 비로소 전날 어머니가 뭔가 알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말끝을 흐리며 덮으려 했던 이야기, 그 말 사이에서 어머니가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요. 오후 2시 정민석은 인사팀 직원 2명과 함께 징계위원회 사전 면담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의 뒷모습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면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석 대리는 직무에서 배제되며 1차 징계위는 금요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실 안에선 더 이상 그가 선배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메신저 메시지를 지웠고 누군가는 그날 회식에서의 웃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은 시각 태신전자 본사 20층 회의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교육 TF 구성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뜻밖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윤성우. 담당 이사는 회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겪은 일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면 그 당사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윤성우는 HR팀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징계조사 대상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면담실에 들어선 순간 자신에게 설명된 건 TF팀 제안서였습니다. 회사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구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제안이 단순한 보상인지 책임 떠넘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들고 무거운 통 하나에 담아 올라왔던 그 어머니, 말없이 부었던 그 한 사발이 지금 이 변화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제가 직접 사례 발표를 하게 해주세요. 이름은 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인사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복수의 마무리를 넘어 누군가의 상처에서 시작된 변화의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성우는 요즘 아침마다 여유롭게 셔츠 단추를 잠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도 늘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얼굴들도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에선 이제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비워주며 옆에 앉으라고 손짓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시골 출신 특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조직문화 개선 TF팀 핵심 담당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이자 조직 혁신의 설계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접 정리한 사례 보고서, 그 안에 담긴 회식 장면의 묘사, 침묵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적힌 어머니가 부은 동치미 한 사발의 무게는 이 회사의 변화를 선언하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TF회의에서 한 간부가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신 게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살린 셈이네요. 그 말을 들은 윤성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누구도 그 사건을 조롱하거나 흉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동치미는 부끄러운 일의 결과가 아니라 부끄러운 문화를 끝낸 시작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요. 그 주 금요일 오후 성우가 자리에 앉아 다음 분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인사총무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업무 관련 내용인 줄 알았지만 상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윤 대리님, 그 혹시 어머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부장님이 따로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성우는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인사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교육 담당 부서에서 윤 대리 어머님께 직장 내 인권 인식 전환 사례 강의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이 회사 안에서 그리고 업계 전반에서도 전환점이 됐다고 하네요.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대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 동침이 회사에선 전설됐어요. 다시 담그실래요?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건 내 평생 마지막 사발이다.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들 해라잉. 성우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창문 너머 봄바람처럼 가볍게 흔들렸고 그 웃음 안엔 두려움도 눈물도 억울함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원도 평창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장독대에 앉아 국그릇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수건으로 장독 뚜껑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가 사람답게 살아가니 이 어미가 살맛이 난다. 그날 그놈 머리에 부은 건 동침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 맺혀있던 피눈물이었지. 어머니는 국그릇을 조심스레 걸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마당 너머로 보이는 논밭은 햇살에 녹고 있었고 봄바람에 돋아난 풀잎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풀잎처럼 윤성우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운 건 다름 아닌 한 어머니가 손수 담근 동침이 한 통과 한 사발의 용기였습니다.